대통령의 11월 7일 기자회견 소위 파병 관련 답변을 보고 11월 7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윤석열의 질의응답 중 파병 관련입니다. 무지와 편견이 참담할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중 소련군의 일원으로 참전, 특히 미국이 조종사의 일원으로 미국 공군을 상대로 전쟁 초기 압록강 전투에서 혁혁한 전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군을 지원한 역사를 상기하는 기자 질문이나 그걸 맞는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도대체 이 나라의 부끄러움은 왜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까? 한국전쟁을 상기하자면 북한군이 얼른 참전해 저 우크라이나 원수들과 격전을 벌여 호국영령의 복수를 해준다면 손뼉을 쳐야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숫자 노름은 이제 아예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거의 자기 파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0명, 1200명, 1500명, 2500명, 3000명, 5000명, 7000명, 8000명, 1만명, 12000명.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지 싶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10만 명이라고 하지 그랬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크라이나 군정보국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파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방부 장관은 지휘권이 없는 용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대통령은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라고 규정합니다. 처음에는 파병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용병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파병으로 위장한 용병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도대체 뭔가요? 파병과 용병의 차이를 정녕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파병은 전후 포로 교환으로 돌아오지만 국제법의 적용과 보호 대상이 아닌 용병은 살인범으로 현지 법원의 판결로 평생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같은 정치 시스템상 오로지 개인의 선택인 용병이 도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국가 권력이 개입해 용병을 조직한다면 그것이 파병입니다. 처음에는 특수부대라고 했습니다. 영화 시리에 나오는 4개 여단의 폭풍군단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K대대라고 했다가 막 임명한 10대에서 20대 초짜 병력이라고 했다가 총알바지라고 했다가 공병부대라고 했다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파병된 북한군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이들을 도대체 누가 저 유명한 폭풍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숫자가 얼마인지 또 누구인지 모르는 이유는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 안 갔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나로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양국이 지난 6월에 체결한 전략동반자 조약이 발효되면 이제 진짜로 파병할지도 모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실제 매우 낮습니다. 나토와 러시아의 본격적인 전쟁, 즉 3차 대전에 돌입하면 분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진짜 파병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외 혹자는 북한군 파병 이야기가 베트남전 당시 통킹만 사건 조작에 비견될 일대 사기극이라고도 봅니다. 아찔한 순간입니다. 도대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양국관계의 사안인데 북한군 파병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유를 대통령은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을 쌓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유입니까? 우리는 풍부한 실전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달콤한 것이라 우리만 가져야 하는데 감히 저들도 이런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군은 베트남인들에겐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침략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전 경험이 우리 군의 전력에 엄청난 보탬이 되었나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난 분들입니다. 미국의 용병으로 파병된 부끄러움이 쌓이니 실전 경험이란 말인가요? 북한은 이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안사르 알라, 시리아 등과 군사적으로도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란에도, 레바논에도, 예멘에도, 시리아에도 한국군을 파병할 차례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필시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고 한국과 미국, 한국, 미국, 일본이 모여 군사훈련을 하고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미국의 무기를 무더기로 사들이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고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니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파병을 질투하는 것은 참으로 용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세계 10위 경제권에 채통이 있지 말입니다. 한국군이 참관단 명목으로 현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은 본격적인 간섭전쟁의 시작이라고 러시아는 볼 것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났지만 남은 약 70일간의 임기 동안 바이든의 네오콘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 기를 쓸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나토의 용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한국군이 간택되는 세계적 오류를 향한 한국군의 장엄한 제일보가 아닐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아니 나토군의 패전은 확정적입니다. 무슨 용을 써도 전황의 회복은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젤렌스키와 악수하면 정권 교체된다는 것이 국제관계의 불문율입니다. 이제 남아있던 바이든 네오콘 정권도 정권 교체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서방을 협박해 남은 돈이라도 긁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서방파 한국이 상투머리 잡고 다 떠난 전쟁에 끼어들어 러시아와 교전국이 되는 것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러시아는 서방파의 직접 참전 시 핵 사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머리에 핵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집권은 젤렌스키에게 파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네오콘 꽁무니만 따라다닌 한국 외교가 그 다음입니다. 젤렌스키와 악수하고 아직 정권 교체 안 된 자로는 마크롱이 현재 유일합니다. 독일 연정도 이제 막 붕괴했으니 말이죠. 한 명 더 있구나.